그녀의 입술이 그의 귓가에 닿을 듯 말 듯 속삭였다. 왕녀는 억눌려 있던 본능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지는 천천히 자신의 옷고름을 풀었다. 흘러내리는 비단 옷고름 사이로 드러나는 그녀의 어깨와 쇄골 그리고 촉촉한 눈빛. 왕녀는 숨을 삼키며 그녀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수지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의 허리를 안고 목을 감싸 안았다. 그녀의 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뜨거운 입술이 먼저 다가왔다. 왕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는 순간 그녀의 체온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방아는 점점 달아올랐다. 수지는 그의 옷을 천천히 벗겼고 그의 근육질의 몸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왕녀는 그녀를 침상으로 밀어 올렸고 그녀는 기꺼이 그의 품속으로 몸을 맡겼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밤, 서로를 탐닉하는 숨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그녀의 손길은 능숙했고 왕녀는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깊어지는 열기에 몸을 맡겼다. 밤에 피는 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야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김대감이라 불리는 양반이 살았다. 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명문가의 가장이자 학문과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김대감은 다행히 자식 농사도 잘 지어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그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총명하고 유능하여 이미 과거에 급제하거나 관직에 올라 가문의 영예를 드높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중 막내인 왕연만은 달랐다. 형들과는 달리 글 공부에 영 소질이 없는 데다가 사리 분별도 어리숙해 보였다. 김대감은 왕연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다.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인가? 집안의 위신을 생각하면 왕연의 존재는 그야말로 가문의 수치였다. 형들은 책을 펼치기만 하면 줄줄이 시를 읊고 벼슬길에 오르기 위해 수많은 책을 외우고 있었는데 왕연은 한글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다. 김대감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왕연야, 도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 것이냐? 내가 더 이상 기대를 걸고 싶어도 내 꼴을 보면 가망이 없어 보이는구나. 왕연은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꼭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김대감은 냉소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기대? 됐다. 이제 너한테 걸 기대 따위는 없다. 사람들이 널 보고 뭐라고 하는지 들었느냐? 가문의 수치라고 한다. 내가 너 때문에 조상님들 무덤에도 못 가겠구나. 그 말에 왕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형제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아버지마저도 자신을 포기한 것이었다. 그날 밤 왕연은 혼자 방에 틀어박혀 책을 펼쳐보았다. 하지만 글자가 마치 꼬부랑 줄처럼 얽혀 보일 뿐 도무지 읽히지 않았다. 한숨을 쉬며 책을 덮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역시 난 글 공부엔 재능이 없나 봐. 왕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조용히 살아가기 위해 이 집을 떠나겠다고. 그는 조용히 편지를 썼다. 못난 자식으로 태어나 죄송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이미 글렀습니다. 가문에 남아있는 것은 오히려 폐가 될 것입니다. 차라리 떠나 사는 것이 아버님과 형님들에게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건 원래 없었다고 생각하시고 부디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왕연은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보따리를 하나 들고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왕연은 정처 없이 길을 걸었다. 논밭이 펼쳐진 시골길을 지나며 모내기하는 농부들을 바라보았다. 땀 흘려 일하는 그들의 모습이 한없이 부러웠다. 나도 공부가 아니라 농사일을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왕연은 한숨을 쉬며 계속 걸었다. 그러다 해가 저물 무렵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나그네를 발견했다. 이보시오, 괜찮습니까? 왕연은 나그네를 부축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고맙소. 배가 고파서 정신을 잃었나 보오. 나그네는 왕연의 도움을 받으며 힘겹게 일어났다. 왕연은 안쓰러운 마음에 말했다. 괜찮으시면 저와 동행하시죠. 저도 마침 쉬어갈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부축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는 급한 일이 있어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기운이 난 듯 황급히 사라졌다. 왕연은 나그네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길을 나서려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옆에 놓아둔 보따리가 온데간데 없었다. 설마. 왕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 나그네가 보따리를 훔쳐 달아난 것이었다.
아니, 도와주려 했더니 도둑질이라니. 왕연은 황당하고 배신감이 몰려왔지만 이내 체념했다. 이것도 인생 공부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왕연은 빈손이 되어 다시 길을 걸었다. 보따리를 잃고서 왕연은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끼니도 먹지 못한 채 떠돌고 있었다. 배고픔과 피로가 극에 달한 어느 날 그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마을, 그곳엔 허름한 주막이 있었다. 주막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왕연은 힘없이 걸어 들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주모, 따뜻한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주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을 가져왔지만 막상 식사를 마치고 나니 주모의 태도가 싸늘하게 변했다. 자네 돈은 있나? 그 순간 왕연은 얼굴이 굳어졌다. 보따리는 이미 도둑 맞았고 가진 것은 허름한 옷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죄송하오. 당장 돈이 없소만 일을 해서라도 갚겠소. 그러나 주모는 비웃듯 말했다. 일을 해서 갚겠다고? 그 말만 믿고 밥을 내줄 수는 없지. 어서 돈을 내놓지 못할까? 그때 주막 바깥쪽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내겠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다. 한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왕연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검은색 비단 저고리에 단아한 머리를 틀어 올린 모습이었다.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강렬했다. 주모, 이 사람 밥값은 내가 내겠어. 그 말이 떨어지자 주모는 불만스러운 듯 입을 삐죽이면서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왕연은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고맙소. 은혜를 입었소. 여인은 미소를 짓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했다. 은혜라고 할 것까진 없어. 다만 굶주린 이를 보고 모른 척할 순 없었을 뿐이요. 그리고는 곧장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녀를 보고 왕연은 다급히 물었다. 성함을 여쭈어도 되겠소? 여인은 살짝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수진이라 하오. 그날 이후 왕연은 마을에서 품삯일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다. 초라한 행색에 글 공부는 했으나 육체 노동에는 서툰 그였지만 손발이 빠른 덕에 점차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는 논밭에서 모내기도 돕고 지게를 지고 나무를 나르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땀을 닦으며 마을을 지나던 왕연은 눈앞에 번듯한 기와집을 보게 되었다.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집이었다. 그리고 대문 앞에서 하인을 지휘하며 지시를 내리고 있는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다름 아닌 수진이었다. 왕연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주막에서 나를 도와준 그녀가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의 주인이라니. 수진 역시 왕연을 발견하고는 조용한 미소를 지었다. 일을 마치셨소. 예, 그렇소. 그녀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어와 말을 건넸다. 아직도 품삯일을 하며 지내는 것이요? 그렇소. 당장 갈 곳도 없으니 여기에서라도 일을 해야지요. 그러자 수진이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럼 내 집에서 일할 생각은 없어. 왕연은 당황했다. 제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왜 저를 고용하려 하시는 것이요? 수진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대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 집에서 머물면서 일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편할 것이요. 그렇게 해서 왕연은 수진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다른 품팔이들과 함께 일을 하긴 했지만 수진은 그를 유독 신경 써주었다. 집안의 자빌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할 때도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대했다. 은은한 달빛이 흘러가는 가을 어느 날, 수진은 정갈한 술상을 차려놓고 왕연을 불렀다. 도자기 술잔에 따뜻한 술이 담겼고 그녀는 직접 그의 잔을 채워주었다. 우리 집에서 생활은 어떠신가요? 수진이 술잔을 기울이며 묻자 왕연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쁘지 않습니다. 허들의 일이라도 하며 살 수 있으니.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진은 그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손가락 끝에서 은근한 열기가 느껴졌다. 왕연은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다. 이 여인은 단순히 친절해서 그를 초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뜨거웠다. 수진은 조용히 일어나 왕연의 뒤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 위를 스쳤고 차가운 손끝이 뜨거운 열을 남겼다. 그녀의 입술이 그의 귓가에 닿을 듯 말 듯 속삭였다. 왕연은 억눌려 있던 본능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진은 천천히 자신의 옷고름을 풀었다.
흘러내리는 비단 옷고름 사이로 드러나는 그녀의 어깨와 쇄골 그리고 촉촉한 눈빛. 왕연은 숨을 삼키며 그녀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수지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의 허리를 안고 목을 감싸 안았다. 그녀의 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뜨거운 입술이 먼저 다가왔다. 왕연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는 순간 그녀의 체온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방 안은 점점 달아올랐다. 수지는 그의 옷을 천천히 벗겼고 그의 근육질의 몸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왕연은 그녀를 침상으로 밀어 올렸고 그녀는 기꺼이 그의 품속으로 몸을 맡겼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밤, 서로를 탐닉하는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녀의 손길은 능숙했고 왕연은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깊어지는 열기에 몸을 맡겼다. 동이 트기 전 왕연은 조용히 눈을 떴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왕연은 알았다. 그는 이곳에 더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그녀의 몸은 그를 원했고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길을 찾지 못했다. 그는 단순히 머물러 그녀의 품에서 안식을 얻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다. 그녀의 손이 왕연의 팔을 붙잡았다. 떠나는군요. 수지는 이미 그가 떠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을 거두었다. 당신은 결국 떠날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절대 나를 잊지 말아요. 왕연은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바람 부는 강물에 떠다니는 나뭇잎 같은 인생인데 뭘 기대하시는 거요? 그렇게 왕연은 다시 길을 떠났다. 그녀의 체온이 아직도 그의 몸 어딘가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뒤로 한 채 앞으로 나아갔다. 그것이 그의 길이었으므로 왕연은 배가 고프고 지쳐서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며 논밭 사이로 희뿌연 안개가 퍼지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길 한가운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두운 길가에 한 여인이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왕연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초라한 옷차림이지만 몸가짐이 단정했고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의 흰 목덜미가 드러났다. 왕연은 무심코 침을 삼켰다. 이보시오,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여인은 깜짝 놀란 듯 왕연을 올려다보았다. 그제야 왕연은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었다. 갸름한 얼굴, 오목조목한 눈, 코, 입, 긴 속눈썹 아래로 눈물이 맺혀 있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 더욱 애처로워 보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녀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왕연은 놀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아버님께서? 여인은 눈물을 닦아내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장례를 치를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도와줄 친척도 없고 이대로라면 장례도 못 치릅니다. 왕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이미 집을 떠나 정처 없는 몸이었고 누군가를 도와줄 처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여인의 떨리는 어깨를 보고 있자니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제가 도와드리겠소. 그녀가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그렇소. 이럴 때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덜 힘들지 않겠소. 여인은 입술을 깨물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저는 소열라고 합니다. 나는 왕연입니다. 이름을 나누는 순간 왕연은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들었다. 그렇게 왕연은 소연의 집으로 향했다. 장례를 무사히 치른 후 왕연은 소연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하룻밤만 신세를 지려 했지만 소연은 고마운 마음에 그를 붙잡았다. 이렇게 가버리시면 저는 또 혼자가 되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왕연을 붙들었다. 그날 밤 소연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왕연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울고 있는 소연을 두고 그냥 잠들 수 없었다. 결국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소연 씨, 괜찮습니까? 한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문이 열렸다. 소연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다. 왕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잠깐 나와 보시오. 너무 오래 울면 더 힘들어질 것이오. 소연은 말없이 따라 나왔다. 밤바람이 스치며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이제 저는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아요. 소연이 속삭였다. 왕연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그대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도 있고요. 소연은 눈을 크게 떴다. 왕연의 눈동자는 어두운 밤하늘처럼 깊고 진지했다.
그리고 그 순간 왕녀는 그녀를 천천히 끌어안았다. 혼자가 아니오. 나도 옆에 있어 주겠소.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왕연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왕연 씨, 그녀의 숨결이 가까워졌다. 왕연은 그녀의 이마에 조심스레 입을 맞췄다. 그리고 소연은 스르르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취했다. 소연의 손끝이 왕연의 목을 감싸고 왕연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부드럽게 탐하고 있었다. 왕연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부드럽게 그녀를 어루만졌고 소연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서서히 몸을 맡겼다. 서로를 위로하듯 그리고 탐닉하듯. 깊은 밤 두 사람은 숨이 섞이고 살이 부딪히며 서로를 더욱 깊이 품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촛불은 조용히 흔들리다가 서서히 꺼졌다. 그날 이후 왕연은 소연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소연은 부모를 잃고 혼자였기에 왕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생활했고 왕연은 처음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듯했다. 왕연은 소연의 집에서 지내기로 결정한 후 처음에는 단순히 남의 농사일을 돕고 품삯을 받아오는 생활을 했다. 하지만 소연은 왕연에게 농사보다는 글 공부를 다시 시작하길 권했다. 왕연 씨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왕연은 소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는 글 공부하는 영 인연이 없는 사람이오. 게다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글자를 읽는 것도 어려웠어. 그러자 소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왕연 씨는 바보가 아니에요. 노력이 부족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왕연 씨께서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왕연은 소연의 눈빛을 보며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만약 내가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면 소연 씨가 도와줄 것이오? 소연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저도 옛날에 어머니께 글을 배웠으니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날 밤 왕연은 깊은 고민 끝에 결국 소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왕연과 소연은 매일 밤 촛불 아래에서 공부를 했다. 처음에는 왕연의 손이 떨렸다. 어릴 때부터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했던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이 글자는 군인가? 소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임금군이죠. 다시 한번 써보세요. 왕연은 천천히 붓을 들어 글자를 적었다. 하지만 선이 삐뚤빼뚤했다. 그는 실망한 듯 한숨을 쉬었다. 내가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서 나아질까? 그러자 소연이 그의 손등 위에 살포시 손을 올렸다. 왕연 씨,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천천히 하면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녀의 손길이 따뜻했다. 왕연은 다시 붓을 잡았다. 그날 이후 왕연은 소연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점점 더 즐거워졌다. 어느 가을날이었다. 방 안은 촛불 하나의 의지에 은은한 빛을 머금고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살랑거리며 창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왕연은 책을 펼쳐 들었지만 눈길은 번번이 옆에 앉아있는 소연에게로 향했다. 소연은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손끝이 바쁘게 움직이며 바늘이 천을 오갔고 그녀의 옆모습에는 잔잔한 평온이 어려 있었다. 왕연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문득 말을 걸었다. 소연 씨, 요즘 밤마다 바느질을 하시는구려? 소연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이 오래되어 곳곳이 낡았으니 손볼 것이 많지요. 게다가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옷도 준비해야 하고요. 왕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이 작은 집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는 것이 새삼 존경스러웠다. 나도 도울 수 있으면 돕겠소. 물론 바느질은 영 서툴지만. 그의 말에 소연이 피식 웃었다. 왕연 씨가 바느질을 하면 아마 옷이 아니라 그물망이 나오겠지요. 왕연은 소연의 농에 어이없어 하다가 이내 따라 웃고 말았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촛불처럼 은은하게 번졌다. 그러니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이번에 과거 시험을 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소연이 책장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왕연은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희고 가녀린 손. 그러나 다소 거칠었다. 살림을 도맡아 하며 집을 지키느라 생긴 흔적이었다. 왕연은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소연 씨가 더 쉬었으면 좋겠어. 전 괜찮아요. 집을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 제일이니까요. 소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러나 왕연은 그녀가 말하지 않는 속내를 알 것 같았다. 그래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기대도 돼요. 소연 씨는 혼자서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는 듯하오. 소연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촛불이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났다.
왕현 씨께서 제 곁에 있어 주시잖아요. 그 한마디에 왕연의 심장이 요동쳤다. 순간 방 안이 고요해졌다.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었고 촛불이 나직이 흔들렸다. 왕연은 머뭇거리며 책을 덮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소연 씨, 그가 부르자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왜 그러세요? 왕연은 순간 갈등했다. 그러나 그녀의 부드러운 시선을 보고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소연의 손을 감쌌다. 그녀의 손은 차분하고 따뜻했다. 소연이 살짝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왕현 씨? 왕연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살짝 힘을 주어 감싸주었다. 나는 자네가 내 곁에 있어 주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오. 소연은 한순간 왕연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손을 그의 손등 위에 올렸다. 저도요. 왕현 씨가 곁에 있어 주셔서 참으로 다행이에요. 왕연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조심스레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소연은 눈을 크게 떴으나 피하지 않았다. 소연 씨, 그녀는 눈을 내리 깜빡이며 숨을 들이마셨다. 왕현 씨, 그 한마디가 신호였다. 왕연은 천천히 몸을 기울였고 소연은 눈을 감으며 그를 맞이했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촛불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녀의 숨결이 느껴졌다. 처음이지만 낯설지 않은 감촉이었다. 왕연은 그녀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고 소연도 그의 품에 안겼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왕연은 그녀의 가녀린 등을 어루만졌다. 소연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왕연에게 기댔다. 왕현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나직했다. 마치 밤하늘 아래 속삭이는 달빛처럼 부드러웠다. 왕연은 그녀를 부드럽게 가만히 안았다. 나는 언제까지고 당신 곁에 있을 것이오. 소연은 조용히 그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왕연은 낮에는 농사일을 도와 품삯을 벌었고 소연은 바느질과 길쌈으로 생활비를 마련했다. 저녁이면 둘은 함께 공부를 했다. 어느 날 왕연은 헛간에서 쌀독을 열어보다가 깜짝 놀랐다. 쌀이 거의 바닥나고 있었다. 소연 씨, 이대로 가면 우리 둘 다 굶겠어. 소연은 왕연에게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지만 이내 씩씩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옷감을 더 만들어 팔면 돼요. 왕연은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어. 내가 농사일을 더 하면 돼요. 그러자 소연은 손을 뻗어 왕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왕현 씨가 너무 힘들면 공부할 기운이 남아나지 않아요. 우리 함께 버티면 돼요. 내가 도울게요. 왕연은 그녀의 손길에 눈을 감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과거에 합격해 소연 씨에게 편한 삶을 주겠어. 공부는 쉽지 않았다. 왕연은 기초부터 다시 익혀야 했고 한자 하나를 외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어느 날 왕연은 책을 덮으며 좌절했다. 도저히 안 되겠어. 내 머리로는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소. 그러자 소연이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왕연은 한숨을 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시험처럼 하자는 것이요? 네. 왕현 씨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발전하셨는지 확인해봐야죠. 소연은 시험지를 준비해 왕연 앞에 내밀었다. 왕연은 마지못해 붓을 잡고 답을 적어나갔다. 그리고 한참 뒤 소연은 그의 답안을 살폈다. 정말 대단해요. 왕현 씨, 예전에는 이런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하셨잖아요. 왕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문제를 풀었다고? 네. 그리고 답도 거의 맞아요. 소연은 기뻐하며 왕연의 손을 잡았다. 왕현 씨는 정말로 성장하고 계세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왕연은 감동한 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소연 씨가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포기했을 것이오. 그들의 손이 닿은 순간 서로의 체온이 전해졌다. 소연은 살짝 얼굴을 붉혔다. 왕연은 그녀의 반응을 보고 조심스레 손을 놓으려 했지만 소연은 오히려 더 꽉 잡았다. 왕현 씨, 저는 왕현 씨가 반드시 해낼 거라 믿어요. 왕연은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다. 소연의 손이 따뜻했다. 그날 이후 왕연은 더욱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다. 과거 시험을 치기 전날 왕연과 소연은 함께 밤을 새우며 마지막 공부를 했다. 왕연은 책을 덮으며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드디어 내일이군. 소연은 왕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왕현 씨는 반드시 해내실 거예요. 왕연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만약 내가 과거에 합격하면 소연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소연은 눈을 깜빡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왕연은 망설이다가 이내 담담하게 말했다.
그때 가서 말해주겠소. 그러니 꼭 기다려주시오. 소연은 왕연의 눈빛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둘은 촛불이 꺼질 때까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소연의 도움으로 왕연은 꾸준히 학문을 익혀나갔다. 처음엔 어렵기만 했던 공부가 어느 순간 재미있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자 소연의 집에 있던 모든 책을 독파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연은 조심스럽게 소연에게 말했다. 이젠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이번 과거 시험에 도전해보려 하오. 소연은 왕연을 응원하며 미소 지었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해내실 거예요. 그렇게 왕연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다. 시험 당일 왕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섰다. 그런데 시제를 받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소연과 함께 준비했던 주제잖아. 왕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소연과 함께한 공부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결국 왕연은 장원급제했다. 왕연은 장원급제한 기쁨을 소연과 나누고 싶어 곧장 그녀가 있는 마을로 향했다. 내가 장원급제했소. 이게 다 당신 덕분이오.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왕연을 맞이했다. 정말 축하해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던 중 왕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과거에 급제하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소. 당신과 함께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평생을 당신과 행복하고 싶소. 저야말로 영광이지요. 왕연은 그동안 가문의 수치로 여겨지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자신을 생각하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이제 장원급제도 하였고 이젠 당당히 집에 돌아가 아버님을 뵙고 가문의 수치가 아닌 가문의 자랑인 자신을 아버님께 알리고 소연과의 혼례도 고하고 싶었다. 왕연이 나직이 소연에게 말했다. 이제는 우리 함께 아버님을 뵈러 갈 때가 되었소. 아버님께 정식으로 인사하고 혼례를 치르도록 합시다. 소연은 가슴이 벅차올라 그저 눈물만 흐를 뿐이었다. 한양으로 떠나기 전 왕연은 마지막으로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책장을 하나하나 정리하던 왕연은 창고 구석에서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낡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한 권의 책과 함께 오래된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노란 빛으로 바래버린 종이 위에 적힌 글씨체가 몹시도 익숙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김명철의 글씨였다. 수빈 씨, 그대는 내가 사랑하는 단 한 사람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 들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그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끝까지 그대를 붙잡고 싶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이와 혼인을 하게 된다고 해도 내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의 작은 숨결까지도 내 가슴에 품고 살 것이요.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서로를 놓지 않겠소. 그러니 부디 행복하십시오. 나 없이도. 편지를 읽는 순간 왕연은 머리가 핑 돌았다. 수빈, 어머니의 이름이 아니잖아. 이건 대체 누구에게 보낸 편지란 말인가? 불안한 마음에 그는 상자 속에 책을 펼쳤다. 그것은 한 여인의 필체였다. 첫 장에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명철 씨, 당신은 내 마음을 아는지요. 비록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 해도 내 마음속엔 언제나 당신이 자리 잡고 있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어머니가 됩니다. 당신과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라도. 편지는 끝나 있었고 밑에는 작은 서명이 적혀 있었다. 수빈이라고. 순간 왕연의 몸이 얼어붙었다. 설마? 그는 한동안 멍하니 책을 들고 앉아 있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 김명철과 소연의 어머니 수빈이? 그 둘이 연인이었다고. 그렇다면 소연과 나는? 왕연은 급하게 창고에서 뛰쳐나갔다. 머릿속이 엉켜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소연의 어머니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혹시 자신의 혈육이란 말인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왕연은 술을 들이켰다. 생전 처음으로 술이 입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마셨다.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편지가 맴돌았다. 김명철과 수빈, 그들의 사랑, 그리고 어쩌면 숨겨진 또 다른 진실. 왕연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아버님께 사실관계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왕연은 소연에게 말도 못하고 어지러운 마음을 진정하며 다음날 소연과 함께 한양 아버님께 갔다.
7년 만에 만난 김대감은 예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다. 못 본 사이에 많이 컸구나. 왕연은 울컥하며 말했다. 아버지, 저를 가문의 수치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김대감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 너는 가문의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다. 그 순간 왕연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렇게 왕연은 아버지와 화해를 하였다. 그날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왕연은 아버지에게 젊은 시절 아버지의 연서에 대해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를 찾아갔다. 아버지 김명철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왕연은 연서를 손에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이게 무엇입니까? 김명철이 고개를 들었다. 왕연의 손에는 편지가 들려 있었다. 김명철은 편지를 보자 눈을 가늘게 떴다.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걸 어디서 찾았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대답해 주십시오. 이 편지의 수빈이 혹시 소연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순간 서재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김명철은 긴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다. 그 순간 왕연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럼 소연과 저는? 김명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소연은 내 딸이 아니다.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왕연은 멍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소연의 어머니와 나는 한때 깊이 사랑했으나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소연을 낳았지. 그러니 소연은 너와 피가 섞이지 않았다. 김명철의 말에도 불구하고 왕연은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편지, 이 감정, 그리고 이 책까지 아버지는 정말 그녀를 잊지 못했군요. 김명철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녀는 결국 내 사람이 될 수 없었어.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단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왕연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가 한 여인을 그토록 간절히 사랑했었다니. 그것도 소연의 어머니를. 그의 심장은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었다. 분노일까, 슬픔일까. 이제 소연을 볼 때마다 그 감정이 떠오를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소연과 자신은 혈연이 아니었다. 그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소연의 어머니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나누었고 그들의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이 왕연을 괴롭게 만들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이 사실을 소연은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게 하고 싶습니다. 김명철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지. 왕연은 편지를 다시 상자 안에 넣고 그 상자를 조용히 닫았다. 아버지의 과거는 이제 그의 기억 속에서 봉인하기로 했다. 달포가 지난 후 왕연은 소연과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소연과 함께 한양 친가에서 살기로 했다. 몇 년 후 왕연과 소연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왕연은 아버지에게서 인정받고 소연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가문의 수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소연이 있었다.